제가 이제 비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역사적으로 3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의료인, 그 다음에 종교인, 그 다음에 법조인. 법률을 다루는 사람. 네. 이거 괜찮은데요? 우리 한비아 선생은 괜찮았죠? 저기 계시구나. 잘 계셨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3대 프로페셔널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 사람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일, 병을 치료하는 일,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는 일.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무당. 무당이 하던 일이에요. 무당이 원시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였죠. 근데 그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3대 프로페셔널, 이건 정말 전문적 영역이라 그냥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분명하게.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우리 요새 주요한 의제가 백남기 씨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우리 의료계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엮여 들어간 거죠. 뭐 일부러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병사냐 외인사냐? 병사라고 썼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진단서 작성을 뭐 맞췄느니 안 맞췄느니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전문적 역량이라 그런 거죠. 좀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젊은 세대들이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선택받은 분들이죠. 대체적으로 그래도 장래가 보장된 영역에 들어와 계셔서 아마 여러분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는 좀 그래도 약간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청년수당 안 받으면 큰일 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좀 나은 쪽에 전문 직종을 선택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전문가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서 그리고 좀 안정적인 분들이죠. 축하합니다. 어려운 길에 성공했으니까. 제가 시장이 된, 정치인이 된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맡게 될 일과 관계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저는 변호사인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 3대 프로페셔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약간 길을 바꿨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로, 소위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사회활동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공의료 활동이었어요. 공공의료 확보 활동.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의 삶을 우리 공동체가 최소한은 책임져 줘야 된다. 그 최소한에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의식주의 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정말 재밌는 건데 보니까 의식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등 보장을 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기 위한 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많이 짓죠.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성남시나 어딜 가도 체육관 다 짓고 체육시설 짓고 운영하는데 보통 큰 종합운동장 이런 체육시설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한 100억 이상 들거든요. 원래. 그냥 그만큼 적자죠.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 공원. 성남에는 보면 중앙공원이라고 분당에 큰 공원인데 약 12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분당 중심지에 있으니까 또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즉 제가 꽤 비싼 데 산다 그 뜻이죠. 그 12만 7천 평인데 땅값으로 치면 평당 1,000만 원만 쳐도 1조 2,700억이죠.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죠. 사람들 많이 안 써요. 가끔씩 걸어다니고 밤에 나와서 자전거 애들들이 타다 가고 맨날 한산해. 그런데 이것도 연간 운영비가 무려 30억 이상 듭니다. 왜냐면 조경 관리해야 되고 시설 관리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이 들잖아요. 그죠? 수목 관리도 해야 되고 도로 포장도 해야 되고 나무도 다 심어야 되고 등등등 한 30억 들어요. 산에 산책로 만들고 많이 만들죠.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게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을 해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한 비용은 각자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묘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의료를 꼭 무슨 상품을 생산해서 팔아먹는 민간 사업의 영역, 영리활동의 영역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즉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할 거냐, 이 근본적인 생각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나오고는 좀 생각이 다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건 상관이 없죠. 저는 정치라는 사람이고 시민운동하는 사람이고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온 국민 합의한 사실이에요. 헌법에 써놨죠. 그렇게. 딱 그것도 제일 중요하니까 1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같이 살아야 되는 나라고 그 말이죠. 그런데 의료 영역에 관한 우리 사회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관 기준으로는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수가 5.5% 정도밖에 안 된다. 뭐 병실수, 의료 병실수로 하면 9.8%까지 떨어져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유럽이 받으시는 거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뭐 멕시코 등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는 되죠. 30%대 정도는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10% 미만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남에 제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이유는 성남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선배가 일하던 성남병원, 인하병원 이 두 개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인하병원, 인하대학병원이죠. 이 두 개가 성남 당시 시민들 약 55만 명이 살던 성남시, 옛날 성남시, 본시가지에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2001년에 동시에 폐업을 했습니다. 아니 2003년이군요. 2003년 여름부터 두 개가 동시에 폐업을 했어요. 이용자가 연간 뭐 20만 명 이렇게 되는 병원이었죠. 이유는 뭐였냐면 장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다 일자리 잃었죠. 인하병원 폐업해버렸고 성남병원 문을 닫았어요. 거기서 일하던 의료진, 간호사 뭐 등등 뭐 거기 종사하던 사람들 수백 명 동시에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이 진료받을 특히 응급 진료를 받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이런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을 다시 만들어라.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데 병원을 누가 합니까? 필요하지만 개인이 절대 안 하죠. 뭐 우리가 시에서 그때 당시에 여러 노력을 했어요. 뭐 부지도 제공해 주겠다. 뭐 지원을 해주겠다. 뭐 온갖 약속을 다 했는데 한다고 검토하다가 안 하고 한다고 검토하다가 안 하고 다 안 해요. 왜? 남는 게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하다.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공공의료원을 만들자. 신립의료원. 첫 출발은 사실은 해고된 폐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잃은 병원 노동자들이 시작했습니다. 병원 노동자. 네, 거기에 시민들이 가세했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도 가세했죠. 저는 당시에 시민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뭐 그거 전해쯤에 정부의 나쁜 짓 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뭐 저거 비판하다가 저도 걸려가지고 우리 PD가 옆에서 전화하는 옆에서 같이 있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그 PD가 어떤 정치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특수부 검사인데 나한테 다 풀어. 솔직히 불면 다 봐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방송에 보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 그게 추정 60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 그게 뭐냐.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다가 하필 전화가 저하고 다른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에 있을 때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그 PD가 받은 거지. 그래서 그 PD가 녹음한 거를 제가 도로 받아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런 녹음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 사고가 났고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 일로 제가 구속됐습니다. 검사를 사칭해서 옆에 전화하고 있는데 왜 안 말리고 가만히 있었냐? 왜 도와줬냐? 방조 도와준 걸로 해가지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 많을 거야 아마 이재명의 전과 중에 하나 있는 거지. 아는 척해도 괜찮습니다. 알아도 괜찮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미 구속이 한번 됐다가 도로 나온 상태에서 아 나도 정말 이게 세상이 이런가 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료 설립운동을 제가 보고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다 라고 해서 다시 또 시작했어요. 또 시작해서 제가 설립운동의 공동대표를 맡아서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주민발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민발의 아시죠? 조례는 시의원만 내지만 주민들 일정 수 이상이 서명하면 의안이 돼요. 그럼 의회에서 가결하면 통과가 됩니다. 물론 반대하면 부결되면 끝이죠. 의원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발의운동을 한 1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의회를 냈는데 47초 만에 상장합니다, 부결합니다, 두드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47초 만에. 거기에 방청했던 서명도 10만 명이 넘겨버렸는데 방청했던 수십 명이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방청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야 저 두드리고 의원들 도망을 갔으니까 의원들 잡으러 가고 막 울고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거기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화나고 제 인터넷 사진 중에 이미 우는 사진 안 했습니다. 그 사진이 그 사진이야. 요새 우는 사진이 아니고. 근데 그 어떤 기자가 그걸 찍은 거예요. 방청석에 앉아서 그냥 의원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진. 오늘 뭐 다 울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온 시민이 원하는 거고 1년 동안 준비했고 10만 명이 선언한 거. 세상에 47초 만에 날치기가 도망을 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회의장에 앉아서 운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회의장 점거, 의회 회의장 점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집기 위에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사실은 그때 뛰어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기자였는데 저는 그 기자가 뛰어다녔다 그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책상 키스 났다고 한 게 책상이 또 500만 원을 내요. 그래서 견적서가 막 그때 1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 제가 공탁했어요. 왜냐면 구속되게 생겼어요. 그다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지만. 하여튼 그 일 때문에 제가 구속되게 생겨서 두 번째 또 구속되게 생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인생 사례가 보면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1도 2부 3백이라고 있어. 못 들어봤구나. 오늘 강연료 내세요. 뭔 사고가 딱 나면 일단 도망을 간다. 두 번째, 일단 부인한다. 부인 1도 도망가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뭐예요? 백을 씁니다.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순박하시구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 좋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랬지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생겼는데 일단 도망갔죠. 도망간 다음에 열심히 백을 썼죠. 제가 사모님으로서 동기들한테 백을 썼어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사회운동 한다고 내가 판검사 안 하고 니들이 날 꼬셨지 않냐. 나 판검사 있으면 지금 내가 잡아넣는 입장에 있을 텐데 지금 시골 놈들끼리 다니다 흙 묻어가지고 내가 지금 잡히게 생겼다. 니들이 어떻게 좀 해라. 내가 백도 좀 쓰고 그러고 이제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었어요. 교회 지하실에 숨어서 교회 한 편짜리 지하실에 숨어서 기도하고 뭐 잤지 사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망다니는 거니까 아무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제3자 명의 전화기,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 막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건의료 노조 운동하시는 그 날 꼬신 선배
저는 주로 인생은 어떻게 남들 꼬셔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는 경향이 많아요. 판검사 할 건데 나보고 운동하라고 어떤 선배 꼬셔가지고 이 길로 들어왔다 고생했죠. 그것도 사실은 그 선배가 야 이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래요, 뭐 해야죠. 그래 했는데 수배대에서 제가 불쌍했던가 봐요. 지금도 있어. 와가지고 저녁 때 초밥을 하나 이렇게 사들고 왔더라고. 불쌍한데 이거 좀 먹어라. 그래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원래 지하 기독방에서 먹다가 야, 억울하다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가 어떡하냐. 그래서 막 둘이서 울었어요. 울었다. 그냥 우리가 시작하자. 그때 마음 먹었어.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맨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냥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그날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그때 딱 결정했어요. 그래, 시장을 해서 내가 이걸 짓고 만다. 그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2006년에 나오다 떨어지고 2010년에 나와서 당선된 다음에 2013년 11월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합니다. 성남 시리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죠.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우리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쇄했잖아요, 그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짓고 있었죠. 짓고 있어서 이게 논쟁이 좀 됐는데 저는 그 점은 분명합니다.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모든 민영의료를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한 영역의 공공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쉽게 말하면 돈벌이 안 되는 거. 돈벌이 안 되는 거. 그거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실제 문제죠. 여러분들 다 위험하지 않는 거 하려고 그러죠? 산부인과 안 하고 피부과, 흉부외과 이런 거 안 한다면서요? 응?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거 주로 왜냐 안전하고 위험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걸 선택하지 않는 개인이 나쁜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런 선택이 불가피하게 만든 시스템. 그런 거를 보완하고 문제를 해소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겨놨는데 그 세금과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당국과 정치, 정부가 그 몫을 제대로 보장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누가 피해봅니까? 온 국민이 피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최대로 많이 할 건 없지만 적정한 선의 공공의료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생각 자체를 의료란 공공 서비스다. 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 무슨 포크라테스인가 성희 씨인가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 선생께서?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좀 심하게 무슨 원격 진료니 의료 민영화 이렇게 가지고 영리법이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게 지금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업이라고 하는 물적 조직의 개인을 상대로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료를 하지 않고 결국 그건 하나의 수단이 되고 오로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화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별로 대답을 안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의료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3대 프로페셔널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존중이라고 하는 게 말만이 아니라 제도로도 예우로도 보수로도 보상으로도 적정한 존경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개원이 중에 폐업하는 사람 엄청 많은 걸 알아요. 상당히 많이 폐업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의료 인력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집중돼서 생긴 문제죠. 집중돼서. 우리 사회의 집중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경제적 영역에서는
소수의 재벌도 아니고 재벌가에게, 소수의 재벌가가 재벌 기업들을 지배하죠. 5%도 안 돼, 지분 가진 게. 심지어 모 호텔은 지분이 0%인데 100%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소수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죠. 각각의 연구 과정, 예를 들면 의료계도 비슷할 겁니다. 이제 점점 이 집중화가 심해져가지고 기업화된, 조직화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대부분이 아마 고용되거나 흡수될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 영역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심하게 격화시킨 게 바로 원격 진료, 뭐 의료 민영화, 영리법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집중을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사람과 독립돼서 존재하는 지배기구입니까? 아니죠. 국가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써놨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는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욕망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각각이 개인이 가진 그 욕망을 적절히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정치와 행정이죠. 정치와 행정.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사회가 소수가 마구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다수가 힘이 약하니까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를 정치와 행정이 적절하게 억압해서 그만해. 그럼 법으로도 할 수 있고 명령으로도 할 수 있고 권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만 가져. 그만 뺏어. 아니, 이 정도 됐어. 여기 힘없어. 아니, 그만 좀 도와줘. 억강부야. 세고 많이 가진 데를 조금 절제시키고 힘없고 들어가지 좀 부양해서 구축해서 같이 살아가게 하면 그 사회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권력이, 즉 뭐 관료든 뭐 정치든 왕권이든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도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욕심을 내가지고 나도 좀 먹고 힘센 사람하고 붙어 먹을 게 많죠. 힘센 사람이 99석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석을 채우고 싶어. 100석을 채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한 대씩 가지고 있어. 한 대씩. 혹시 되석 이거 모르는 거 아니죠? 알겠지 설마? 10대가 한 마리고 10마리 한 석이야. 옛날 도량형도 좀 알아놓으면 좋지요. 무시 같은 소리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대박씩 가지고 있는 집이 쫙 있는데 거기에 다 뺏어가지고 너 반 대박만 나고 반 대박 다 내놔. 뺏어가지고 100석을 채우면 그 100석을 채운 중에서 반은 한 석을 더 채웠으니까 그 중에 절반은 또 자기가 먹고, 이런 부정부패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드디어 망하기 시작해요. 역사적으로 원래 그래 망했어요. 기회와 자원이 유한한데 그 기회와 자원을 특정 소수가 과하게 독점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이 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력, 발전 잠재력이 떨어지는 거죠. 더하기 그 사회 구성원 다수가 기회와 자원을 잃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죠. 그럼 열정이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 세상 사는 재미가. 그러면 열심히 안 살아. 그냥 됐어, 될 대로 되라. 개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개세라를 모르는 거나 내몰른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 위기가 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생산력도 떨어지고
사람들은 불평불만에 심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체제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이 기득권자들의 과도한 욕망, 과도한 욕심, 과도한 지배, 과도한 소유를 억제시킵니다. 근데 엄청나게 어렵겠죠. 가진 걸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을 깨고 뚫고 이겨서 자원과 기회가 좀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들면 그 사회가 다시 흥하기 시작합니다. 역대 왕조가 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종국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느냐? 체제 변환이 오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뒤집어집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기죠. 그런데 그 체제 변혁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개혁을 해서 공평한 세상을 어쨌든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비슷한 상황이 와 있고 우리 청년 세대가 처한 환경이 딱 지금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마 엄청 불안할 겁니다. 전에는 의대에 입학하는 걸로 되게 평탄한 일생이 보장됐어요. 그죠? 아니에요. 저는 몰랐구나. 인생이 원래 그런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저는 실제로 그랬죠. 안정적인 사회였으니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많은 사람한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 더 험악한 세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독점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 여러분들은 사회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우월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소수에게 억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됐다. 다 됐네요. 자, 정리 조금만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텐데요. 질문은 뭐 자유롭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곤란한 질문도 괜찮아요. 뭐든지 상관없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저는 세기적 변화의 시기에 맞닥뜨렸다고 해요. 세계적 변화 뭐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친 집중, 지나친 불평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세계의 다수 대중들이 드디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너무 심해져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초국적 기업이나 특정한 소수는 엄청난 부와 기회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반면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이란 일정한 거니까 그 반면에 다수의 대중들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후진국, 선진국 따질 것 없이 오히려 선진국이 더 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이런 데가 점점점 노동자들이 어려워집니다. 초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누리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최근에 미국 대선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 후보가 될 뻔하기도 있고 공화당 후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공화당을 잡아먹어버렸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정치계는 전부 다 EU에서 탈퇴하면 안 된다. 이게 EU가 우리 가입해 있는 게 이 국가적 엄청난 이익이다. 다 반대했어요. 탈퇴 안 돼. 그런데 대중들이 정치권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없이 반대로 탈퇴 결정해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EU에 남아있는 게 영국 국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국의 소수 기득권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점점 일자리가 나빠지고 점점 이민, 난민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잠식하는데 자본은 일자리 해외로 나가고 노동자는 자꾸 들어오고 우리 살기 어려워지는데 EU 차라리 탈퇴하고 막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도 곧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대중들이, 우리 국민 대중들이 정치인들에게 조종당해 왔습니다. 모범 답안 몇 개 주면, 이렇게 선택지 몇 개 주면 싫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 아우, 맨날 욕하면서 뭐 저것들이 저런 게 다 있어요. 아이고, 미워. 일부는 아니야, 너끼리 마음대로 해. 무관지. 대부분은 제일 덜 나쁜 놈 찍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화나요. 정치와 대중이 괴리돼 있어서. 정치 어쩔 수 없이 언제나 대중들은 동원당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견디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나빠졌어요. 전에 비해서. 개인적인 절대적 삶은 조금 좋아진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나빠진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인 게 중요합니다. 내가 쌀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걸 먹으면 화가 나. 근데 내가 라면을 먹어도 다른 사람이 밥을 굶고 있으면 뿌듯해.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불평등 이런 게 심해졌죠. 두 번째는 대중들끼리 서로 교감할 수 있게 됐어요. 대중들끼리 횡적 연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국민들끼리. 요새 뭐예요? 여러분들 신문 봅니까? 안 보죠? 뭐 봐요? 스마트폰 보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얘기해도 저 인간 저거 맞는 말 하나 지금 몰래 찾고 있어 이렇게. 그 맞는 태도죠. 다 검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도권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정보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걸 또 전파하고 의견 교류하고 우리의 모두의 공통된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게 돼요. 이런 객관적 조건이 갖춰진 데다가 주관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는, 조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역관계가 이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래서 국민이 정치를 조정하는, 휘두르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파고든 사람이 바로 샌더스와 우리 욕자라는 사람 트럼프. 그 사람 욕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무시 계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백인 박탈감을 느끼는 백인 노동자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말을 만들어서 찌른 거죠. 지지를 획득하고 있어요. 다 연구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그 흐름을 잡은 사람이, 그 잡은 세력이 기존의 정치 세력을 전복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곧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기득권자라고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전체로 보면 기득권 그룹에 가까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아마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로 가면. 우리 성남 시립의료원 내년 빠르면 우리 원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원장님, 제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공공의료 담당하는 우리 원장님을 제가 뽑았거든요. 원장님 손 한번. 인천으로 원장하시는 조승현 원장이세요. 공공의료 관심 많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도 성남의 우리 공공의료 현장에 관심 있어 꼭 오십시오. 좋은 생각 가진 분들, 그야말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우리 희 선생의 선수를 정말로 지키고 그러고 싶은 분들. 지금까지 공공의료 하면은 어디 시골에 구질구질한데 옛날 그 2층짜리 깨끗한 시립병원 이런 데서 월급도 지금밖에 안 주고 손님이라고 정말 의료인 대접도 안 받는 사람들만 들락거리고 이런 데 아니고 우리 성남 시립의료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과 대우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인생을 바칠 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성남 의료원에도 지원 많이 해주세요.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면 계속하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기네, 네, 우리 아무나 갖다 드리세요. 저 흰 옷 입으신 분 저기. 전달. 불 끌 때 이거 잘해야 되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대를 다니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SNS를 통해서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접 시장이 돼서 어떤 의료원을 세우겠다 이런 추진력 있으신 분이라면 꼭 다음 대권이 아니라도 그 이후에 긴 것들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어떤 의료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던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 관심은 그거겠죠. 근데 아까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대체적으로 다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활력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결혼하지 말아야지 또는 애 낳지 말아야지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거 되게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기존 세대보다, 기성 세대들보다도 더 희망이 없다, 더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한 시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잠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기성 세대도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게 됐고 자식 세대들도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아질 자신이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체제 말적 현상,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기회와 자원이 독점됐다. 의무와 책임은 그 독점한 자들은 별로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 기회와 자원이 독점된 이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근데 이 불평등함, 소위 기득권자들의 탐욕, 지나친 탐욕, 이게 마지막 영역인 의료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자본이 많은 영역을 다 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했어요.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죠. 앞으로 사람들의 생명, 사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 거고, 이 진료, 치료, 의료 영역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생산력, 지금은 필요한 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필요한 건 얼마든지. 생산력, 과잉의 시대.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죠. 다 기계화되고, 정보화되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은 전문가 영역에 있어서 쉽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대체할 수는 없는데, 그럼 결국은 계열화되겠죠,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겠죠. 지금까지는 의료인들은 대개는 되게 독립화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각자. 뭐 개원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촘촘하게 수직화되겠죠, 이렇게. 딱 물리고. 여기 수직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네에 슈퍼마켓이 옛날에 우리 따로따로 했었죠. 따로따로. 근데 지금은 다 슈퍼마켓이 무슨 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수직화되죠. 심하게는 매출의 수익의 65% 정도를 주고 자기는 35%만 받고 명목은 자기 점주인데 실제는 고용돼 있는 이게 또 많아진다고 해요. 의료계도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큰 흐름이 있죠. 그 흐름에는 온갖 영역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좀 더 유명하고 자본력 갖추고 시설 좋은 쪽이 전국을 상대로 이렇게 원격 치료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듯한데 제가 볼 때 의료라고 하는 게 전문가적 영역이라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거하고 어디 사진 찍어가지고 저 멀리서 오늘 자료가 같습니까? 똑같은 증상도 얼굴 보고 다를 수 있잖아요.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성을 사실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의료의 전문성을 침해하게 될 거다. 대면 진료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의료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받지만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냐? 아니면 보수는 보수일 뿐이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냐? 어떤 게 주냐? 여기서 좀 다르잖아, 그죠? 근데 점점 이게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의료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서 벌어진 현상이고 그 중에서 의료계가 어쩌면 마지막 남아있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그 강도는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 다 당했어요. 이미 다 당했어. 거의 정리됐어요. 근데 여러분 영역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의료 환경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의료 환경은 정말로 엄청나게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의료 정책 전문가도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기본적인 추세가 과연 바람직하냐, 효율과 경쟁이 과연 절대적이냐, 저는 공정과 협조가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좀 비효율적이면 어떻습니까? 좀 특정 소득 돈 좀 덜 버는 어때요? 다 같이 살 수 있어야죠. 우리가 집안에 5형제가 있다. 5형제가 있는데 우리 집안 전체로 봤을 때 이 큰아들한테 몰빵해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그냥 거지처럼 살게 만들고 큰아들한테 몰빵을 해서 그 집안 전체의 부관들한테 나머지 네 집이 다 거지가 됐다. 그게 좋은지.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그렇게라도 벗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삶이 만들어진 상태라면 공평하게 같이 어우러 사는 가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는 것보다는 첫째가 그냥 몰빵해가지고 혼자 다 하고 혼자 많이 갖는 게 훨씬 더 나아.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치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이 가는 길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존하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의료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기득권 그룹에 가깝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극소수를 빼고는 아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생각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네, 왼쪽에 우리 남학생 또 저기 저 학생 갖다 주세요. 거의 끝나가네. 50분만 하라고 그래서. 네, 저는 차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또 17년째 성남시에 거주 중인 성남시. 감사합니다. 한 했겠지? 감사합니다. 네. 청년배당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내년에 완공되는 성남 의료원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의료의 꼭 적절한 분배와 또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서 건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과 조금 차별화된 시스템을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뭐 의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단적인 예를 든다면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국가의 제일 의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일 큰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외국의 침략이죠. 국경이 허물어집니다. 두 번째 재난, 세 번째 질병, 이런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대요. 그죠? 네, 통계적으로. 근데 이 질병은 근데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평소에는 안전하더라도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방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을 1년에 41조를 써요. 잘 몰랐죠? 41조. 엄청난 돈입니다. 계산이 안 나면 동그라미 몇 개가 씌워보세요. 이따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얼마인지. 하여튼 41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 10% 조금 넘게 쓰죠. 근데 질병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아니, 이 체크하는 그 검사관이라든가, 뭐, 검역관? 뭐, 그게 없대. 몇 명밖에 없대요. 심지어 전국에 음압병상,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 환자들을 수용을 했을 때 바깥으로 세균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으로 압력이 상태인 병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메르스 사태 당시에 99개인가 밖에 없었대요. 전국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반 병실을 막 바꾸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격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캠핑카 있죠. 캠핑카를 사가지고 거기다 지은 거죠. 자치단체 중에 그 빙자에서 캠핑카 사는 곳이 꽤 많습니다. 나도 한번 살까 그러다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병원 뭐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 한 보건소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미 성남시 의료원은
그때 당시로는 32개인데 최근에 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좀 줄었더구만요. 26개의 음압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의료가 할 일이죠. 그 제가 작년에 제일 황당한 장면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삼성의료원 원장을 불렀다 야단친 거예요. 그 왜 야단을 칩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야말로 질병,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병원장 책임이에요. 세금을 집행하는 국가의 책임이죠. 물론 뭐 그 행정적인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들한테 삼성의료원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야단쳐버린 거죠.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영업활동에 주력해야 될 민간 병원한테 공공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야단을 치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전도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성남시 의료원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음압병상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가까이를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성남시 의료원의 공공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주로는 민간 영역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어려워하는 뭐 뇌혈관, 심혈관 뭐 주로 이런 거, 또 뭐지 코스피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우리는 주력을 해보죠. 민간 그 영역과 우리 공공의료 영역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저 위에서 뭐 그런 걸 자꾸 듣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아마? 그만하라 그 말이겠죠? 그런 거예요? 아 그렇대. 자 여러분 정확하게 50분이 됐어요. 혹시 이제 저한테 질문이 있거나 하면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한 2시간을 해야 할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성남시로 왜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어 하는지, 성남시는 어떻게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고도 저게 멀쩡한지, 왜 대한민국 정치사의 어떤 기초단체장, 변방의 장수가 소위 대선 후보로까지 언급되는지 등 한번 반자랑 삼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여러분들 혹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쪽지 주시면 제가 그걸 다 봅니다. 다 보고 답도 해요. 요새 너무 많이 와 죽겠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악착까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제가 강연한다니까 이 지평부에서 항의 많이 받았죠. 제가 다 봤어요. 그거. 왜 이재명이 같은 인간을 불렀냐?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들 많이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그 속에 있어야 되니까. 세상은 앞으로 엘리트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면 대중 중심의 사회로 바뀝니다. 대중이 그냥 집단 지성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대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게 믿기 때문이에요. 쪽지 좀 주시고요. 제가 학술적인 얘기는 묻지 말아주시고 시간 안 끝낸다고 성질을 다까지 먹어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재명을 만났던,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 중에 한 토막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큰 영광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